정책의 출발 새 아침. 사월이 시작됐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도 랄락은 자라고 추억과 정력이 들킨다. 이렇게 노래했던 토마스 엘리트의 그 4월이 돌아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사심의 김색 변호사입니다. 이 4월이 잔인한 달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돌봐주고 이웃을 생각하는 4월이 됐으면 합니다. 그런데 정치판은 이번 4월이 잔인하고 처참한 4월이 될 것 같습니다. 여야는 지금 지방선거로 정신없이 바쁩니다. 이웃을 돌보기는커녕 제19도 후보 경선에선 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기초노령연금 문제는 여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4월 1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정책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기초연금을 두고 벌이는 공방입니다. 잠시 뒤 일부에서는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 의장을 연결해서 기초연금을 비롯한 정책에 대한 입장을 듣겠습니다. 어제 북한의 도발이 이어졌습니다. 방사포 훈련을 벌이면서 NLL 아래 우리 지역에 100여 발의 포를 쏜 겁니다. 북한의 이런 도발을 어떻게 봐야 할지 2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을 연결합니다. 3부에서는 KTX 개통 10년을 맞아 우리 철도의 미래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4부는 매주 마련하는 문화로 읽는 세상 문화 포커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책의 출발사진 출발합니다.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조간 헤드라인. 예, 북한의 도발이 많죠. 네, 주로 그겁니다. 핵 위협 다음 날 북한 NLL 포격 도발, 또 북 NLL 남쪽 100발 포격, 남 300발 응사, 그리고 100발 넘어오자 300발로 되갚았다. 이런 헤드라인 눈에 띄고요. 국정원 내곡동 청사에서 버젓이 간첩 증거 조작, 이런 헤드라인도 있고, 이 행복충전 대한민국, 그래서 이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실은 그런 언론도 있습니다. 예, 북한이 어제 대규모 포사격 훈련을 했고, 그 일부 100여 발이 이제 우리 NLL을 넘어와서 대응 사격을 했는데, 네. 그래도 사전 통보를 한 것은 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에 그 NLL 전역에서 사격 훈련을 벌인다 이렇게 우리 측에 통보를 해왔고, 이게 이제 처음 있는 일이어서 조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포사격 중에도 반복적으로 경고 방송을 또 보냈다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포탄 특히 100여 발 우리 그 해역으로 넘어온 그 100여 발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그 북한 어선 납포된 그 지점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매우 계산된 도발이었다 이런 분석입니다. 예, 이 계산된 도발은 분명해 보이는데, 네. 이례적으로 사전 통보를 하고 그리고 또 도발을 하고, 이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 네. 이 핵실험을 강행할지 그게 지금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핵실험을 이제 강행을 했는데, 그때마다 매번 외무성 발표를 해서 이 한 달 이내에 실제로 이제 핵실험을 진행을 하는, 그 예고하고 한 달 이후에 실험하고 뭐 이런 그 패턴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 4월 중에 과연 이제 있을지 그 여부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강경 기류가 일단은 이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한 맞대응 그런 그 차원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 장성택 처형 이후 악화된 북중 관계 개선이라든가 또 북미 대화 체계를 위한 일종의 그 카드 확보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단 핵실험까지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죠. 예, 현재 중국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홍래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제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그 한반도 정세의 온도가 다소 올라가고 있다, 우려를 표명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비핵화에 관련한 그 중국의 입장은 명하다 이러면서 유관 당사국은 냉정과 절제를 유지함으로써 한반도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유관 당사국 역시 북한을 좀 의미하는 거겠죠. 네. 네. 중국이 과연 핵실험을 억제할 수 있을지, 이것도 이번에 이제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그동안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북한 중앙통신이 박근혜 대통령 드레스덴 제안에 대해서 비난하고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것 같습니다. 이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그 남조선 집권자의 저급한 외교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이 얼마 전 그 독일 관련 행각에서 뭐 동족 간의 비방 중상 중재를 떠들던 그 입으로 우리를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횡설수설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최근에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대 대북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비난을 했기 때문에 이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새벽에 사건이 일어났군요. 태안 지역 그러니까 육지에서 한 100km 떨어진 곳에서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했죠. 네. 오전 4시 48분쯤이었습니다. 새벽이었죠. 충남 태안군 서경렬비도 그 서북서쪽 100km 해역에서 규모 5.1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정도면 뭐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 심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라 그러죠. 태안, 서산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건물이 흔들리는 것이 감지될 그런 정도였습니다. 혹시 감지하셨습니까? 예, 저는 모르고 잤습니다. 네. 저도 이거 감지는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좀 느낌이 별로 안 좋은 것이 그 인근 보령 지역에서도 지난해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진도가 좀 낮긴 했습니다. 2도, 3도 뭐 이런 것이긴 했는데 이 지역 지층에 대한 그래서 심층 분석을 좀 해야 한다. 그런 그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꼴꼴꼴이에요. 신문선입니다. 페어플레이가 돋보이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 여러분은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4월 29개가 오늘 시작됩니다. 그런데 쟁점 법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정부와 여야는 어제 국회에서 여야정 구인 협의체를 통해서 기초임금 문제 타협을 시도했지만 서로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정부 여당은 65살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소득하위 75%까지 차등 지급하자는 기존안을 고수하고 야당은 소득하위 70%에게 월 20만 원을 일괄 지급하자는 안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상황에서 여당은 물론 야당도 부담을 느끼는 건 똑같습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입장을 듣겠습니다. 유일호 정치위 의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 의원님. 안녕하세요, 전 변호사님. 예, 많이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정치위 의장이 제일 바쁜 것 같아요, 요사이. 예, 지방선거 두 달 남았습니다. 어떤 정책, 대표 정책으로 내실 생각이십니까? 아직은 이제 뭘 대표다 하는 거는 생각 중입니다. 한 두 가지는, 어르신들 독감 동네 병원에서 무료 접종하시는 것하고 20, 30대 주부들, 전업주부들이죠. 예. 건강검진 무료로 하는 것, 이 정도는 냈는데, 지금 오늘도 회의를 하겠습니다만은, 뭘 대표로 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계속 실수로 이렇게 공약들을 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전국 동시 지방선거라서 중앙당의 역할도 있으면서 또 이게 지방 공약이 특히 중요한 선거가 돼서 참 그걸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또 혹시 무상버스 같은 또 획기적인 또 정책이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 당내에서도 비판이 있는 그런 공짜 실수는 저희는 철저히 배격합니다. 예. 캐치프레이즈는 무엇으로 정했습니까? 안 정했습니다. 아직 안 정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가족 행복이라는, 국민 행복이라는 것은 캐치프레이즈가 아직도 유효한데요. 그것을 똑같이 가져갈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예, 오늘 임시국회 개원하는데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으로서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부담을 느끼실 텐데 어제 여야정 구인협의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성과 없이 끝났다는 것보다 이제 다시 시작한 회의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지난 1월 달에 출범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안에 5인 협의체라고 여야 간사와 장관과
또 단 한의원씩 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의견 조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접근을 했던 것인데 그것이 무산이 됐지만 이번에도 이제 오늘 오후에 다시 그 5인 협의체를 가동해가지고 거기서 좀 더 접점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좀 근접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 어제 회의는 예. 뭐 어제 회의에서 물론 아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만 어제는 말하자면 재시작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든 7월 1일부터는 연금을 이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결정이 안 되니까 참 갑갑합니다. 이 재적 과반수가 넘는 다수당인데 왜 이렇게 무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력하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과반수라 해서 모든 것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은 그것을 무슨 뭐 패스트 트랙으로 가져가서 해서 할 때 다시 그 의결할 때 아시다시피 60%가 확보가 돼야만 예. 그것이 의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제 60%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물론 그것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데 이 문제에 관해서 정말 아직까지는 야당이 완강하게 저희 안을 거부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통과를 못 시킨 건데 어쨌든 뭐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죠. 예. 그 야당 입장이 신문에 나왔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 지난번 회의 때도 몇 가지 대안을 냈지만 전부 다 거절당했다. 이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안을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려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예. 이 기본 쟁점이 왜 100%를 다 들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관과 연계했느냐 그 두 가지입니다. 100%를 다 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예산 사정 때문에 다 못했다는 데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또 가능하다면 앞으로 이제 100% 전 모든 어르신들에 들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것인데 그건 말고 또 하나의 문제인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도 양보를 해라. 그것을 그야말로 꼭 고수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내세운 새로운 공약이라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야당 말대로 일괄해서 20만 원으로 올리자. 야당도 원래 일괄해서 20만 원으로 올리자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결론을 남는 것은 그것인데요. 말이 여당이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모든 걸 다 양보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야당 주장대로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면 대단히 저희가 무슨 고집을 부리는 것 같지만 원래 안 자체가 그렇게 쟁점이 크게 두 가지밖에 없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그래 그건 이해하겠다고 또 한 가지는 무조건 양보해라 그러면은 그것은 새로운 안이 아니고 그냥 야당 안대로 해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을 그렇게 돌려 말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예, 지난 국회에서 그 야당의 방송법 연기 주장으로 이 원자력 방호 방지법 그것도 또 처리하지 못했는데 그건 어떤 대책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대책을 세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법안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가 잘 이제 협상을 해야 될 것인데 그것도 민간 방송, 민영 방송까지 노사동수의 그 편성위원회를 반드시 강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 과연 그렇게 중요한 언론의 자유라든가 자율성에 부합한 것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예. 저희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것을 강제하는 것은 옳은 개정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설득을 하면 거기에 야당도 동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치기 의장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당 중진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지금 국회 기재위, 국토위, 정보위 이런 상임위원장들 전부 다 지방선거 이 단체장에 출마를 해서 이 국회가 식물상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제 물론 출마를 하신 건 사실이고요. 지금 예비 후보로서 지금 그 경선 과정 중에 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제 위원회가 열리면은 반드시 오셔서
다들 그 회의 참석 주제 다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경선 참여한 것 그 자체로 식물상입니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일을 하면 다시 올라옵니다. 서울에. 예. 예. 지금 기초선거 공천 폐지 문제로 아직도 시끌시끌한데 이 안철수 공동대표, 이 야당의 공동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좀 협상하자. 이래서 그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예. 이 새누리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로서는 그것은 그야말로 이른바 여의도에서 정해야 될 문제인데 행정부의 수반한테 그것을 가지고 협상을 하자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당의 중요한 당원이시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런 위치에 있는 것과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기초선거 공천 폐지 문제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다 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당에서 그것은 이렇게 상향식 공천밖에는 무조건적인 폐지의 부작용을 해결하면서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방안이 바로 이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을 대통령이 그건 내가 누구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바꿀 수 있다. 그 방향을 바꿔라. 이게 무슨 민주정치에 지금 나아갈 길도 아니고요. 예. 그냥 그야말로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은 좀 절박한 것 같아요. 이 신경민, 양승조, 우원식, 민주당이 아니고 새정치민주연합이죠. 새정치민주연합. 이 최고위원들이 지금 그 공약 이행을 촉구하면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어떻든 야간에 이걸 좀 부드럽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견이십니까? 글쎄요, 물론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정말 국민에 대한 공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것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신당을 만드시겠다고 김안 두 분이 합의를 하고 지금 신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이라면 오히려 선거의 쟁점으로 삼으시겠지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보고 그야말로 지금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맞지. 예. 그야말로 잘못된 정책을 세워서 무슨 야당에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국민들께 잘못했으면 국민들이 이거야말로 무슨 어떤 정책을 세워서 그야말로 세금을 올린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건 국민들의 선택에 맡기면 되는 것이지 농성까지 하시는 거는 무슨 뜻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은 약속을 하시고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했으니까 그대로 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실 일이고 저희로서는 그야말로 야당이 약속을 어긴 정당이니까 그걸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겠지요. 저는 알겠습니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는 잘 말씀드렸지만 그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겠다는 취지에 충실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인데요. 예, 이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이 새누리당이 지금 상향식 공천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여성 공천 지역을 내놓았는데 이게 또 반발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전략 공천이다 이런 비판인데 우선 여성 공천 지역 선정 아무 원칙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나름대로의 원칙이 당선 가능성이 있는 곳을 많이 두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것만 여성 공천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높은 곳 당선 가능성이 높다 낮다 이렇게 이제 굳이 분류를 한다면 낮은 곳도 또 그곳에서의 앞으로의 전망을 바라보고 나설 수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들은 지난번 여성 우선 공천한테 이번에는 왜 뺐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성들에게 기회를 드렸다는 것은 기회를 한번 영구히 그곳에는 여성만 돼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기회를 드렸으면 그분들이 4년 전에 당선된 경쟁력을 가지고 여성 우선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선정을 하다 보니까 여긴 하고 왜 저긴 안 하냐 이런 뒷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게 지도부 마음대로니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뭐 지도부 마음대로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걸 선정하기 위해서 공천관리위원회가 그 지도부가 예. 있지 않습니까? 정말 수없이 토론하고 매우 장시간을 소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다시 이제 최고위원회에 올라오면 최고위원회에서 그 추인을 위해서 또 수없는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야말로 지도부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예, 이 서울시장 경선에 이자 컷 시도하다가 끝내 브레이크가 걸리고 김황식 전 총리가 또 반발했다가 복귀를 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김황식 후보가 다시 경선 복귀를 선언했을 때 당 지도부 어느 분이 설득을 하셨습니까? 먼저 설득을 하신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저도 뭐 우리 의원들끼리 회의를 하는 자리에 나가서 경선이 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우리 의원 5분이 찾아뵀습니다. 제가 딴 일이 있어서 같이 찾아뵙지는 못했는데 그것은 순수히 저희들이 한 10명 가까운 의원들이 좀 그냥 사발통만 돌려서 이거 우리가 그래 나서서 이건 좀 설득을 해야겠다 해서 했던 것이고요. 지도부에서 직접 설득을 한 것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예. 황의호 대표께서도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저희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예. 그 전에, 그러면 캠프에, 김황식 캠프에, 그 인사들께서 황의호 대표에 와서 좀, 항의랄까, 의사전달도 했고, 그런 의견 교환은 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직접적인 설득은 거의 우리 5분의 의원들이 찾아뵙고 한 것이 그 설득이라고 보고요. 그것은 지도부하고는 좀 무관한 설득이었습니다. 지금 김황식 캠프는 그 정몽준 의원 측이 금권 선거한다. 뭐 이런 의혹을 조사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어제 한 언론사가 보도까지 했어요. 이게 또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데. 글쎄요, 저희는 예. 전 그것에 대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그것이 제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공식 제기가 됐다 그러면은 그것은 조사를 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분명한 근거가 없이 또 그렇게 그냥 막연히 뭐 근거선거가 있지 않냐 한 것으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좀 그 사실을 좀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 예,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은 또 왜 그 공천률이 100% 여론조사로 바뀌었습니까? 예. 그래서 우민지사가 거기에 이 불만을 가지고 후보 사퇴까지 해버렸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제주도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당원 경선에 있어서는 이제 뭐 한쪽에 때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도다 뭐 이런 것이 받아들여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진작에 정해졌는데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는 정책위 의장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고맙습니다. 이른 아침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유일호 정식위 의장이었습니다. 예,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4분 56초 되고 있습니다. 예, 출근길 도로 정보 하나 보겠습니다. 김진근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의 교통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확실히 어제에 비한다면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는 양평교에서 금천교까지 전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 도심 쪽으로는 신정교 부근에서만 잠깐 속도가 떨어집니다. 국회대로 인천 쪽으로 가는데도 신월나들목 부근에서만 잠시 주춤한데요. 반대편 여의도 쪽으로도 신월나들목 부근 그리고 목동교에서 영등포 구청까지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전반적인 흐름이 좋습니다.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하류나들목에서 한강대교까지 구간 밀리는데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 지날 때까지 조금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데는 잠실철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고 있는 가운데 청담대교 목간 지점 4차로에서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한다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잠실대교부터 한남대교까지 올림픽대로와 비슷하게는 밀리고 있지만 서행 정도로 이동합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잘 지내 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예, 이번엔 국제뉴스 듣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홍주희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터키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이 레제프 에르도안 총리의 정의개발당, 이 괜찮은 이름이네요. 압승을 거뒀습니다. 부정부패가 드러나고도 선거에 이긴 에르도안 총리가 대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네, 지난 주말 치러진 터키 지방선거에서 에르도안 총리의 정의개발당이 45%가 넘는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제1야당은 30%도 채 얻지 못했고요. 선거 직전까지 에르도안 총리는 궁지에 몰린 처지였습니다. 아들과 재산 은닉을 도모하는 통화가 공개됐고요. 트위터와 유튜브를 차단하면서 언론 통제 비난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선거는 에르도안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야당도 정권 심판론으로 강한 공세를 폈고요. 하지만 야권은 공세를 펴면서도 후보 단일화에는 실패하면서 자멸을 했고요. 오히려 야권의 공세가 에르도안 총리의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효과를 낳으면서 에르도안 총리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승리를 발판으로 그가 8월에 치러지는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또 반대 세력에 대한 정치적 보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에르도안 총리는 승리 연설에서 도망쳐도 끝까지 쫓아가겠다, 대가를 치르겠다,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거가 끝났지만 정부와 야권의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터키의 전국 불안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프랑스에서도 지방선거가 있었군요. 그런데 집권 사회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이 최초의 여성 파리 시장이 또 탄생을 했는데 프랑스에서 수도 파리의 위상은 절대적이죠. 첫 여성 시장의 의미도 특별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최초의 여성 파리 시장으로 당선된 안 이달고입니다. 현재 파리의 부시장을 맡고 있고요. 예, 2001년 첫 여성 부시장이 되면서 10년 넘게 시정을 이끌어온 인물입니다. 이번 선거로 부시장의 부자만 땡격이죠. 하지만 프랑스 파리에서 여성 시장이 나온 건 여러모로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프랑스는 남성 중심적인 정치 문화가 아주 뿌리 깊은 국가인데요. 여성 참정권도 1944년에야 이제 인정이 됐고요.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의회 내의 여성 비율도 낮습니다. 또 파리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권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여겨지는데요. 실제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은 18년 동안 파리 시장으로 재임을 하다가 대통령으로 직행했고요. 현재 시장인 베르트랑 들라노에도 2012년 대선 주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안 히달고가 당선 소감에서 파리의 첫 여성 시장이 어떤 도전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마침내 여성이 프랑스 정치의 중심에 섰다는 의미인 겁니다. 예, 이렇게 사회당의 이달고가 파리 시장으로 당선은 했지만 정작 집권당인 사회당은 프랑스 전체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역대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라는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이
단단한 쓴맛을 본 건데요. 프랑스 정가에선 집권 사회당이 조기 개각 등을 통해서 국면 전환을 노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프랑스에도 잘하면 멀지 않아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국제부 홍주희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대북 3대 제안 이틀 만에 북한은 외무성 성명으로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죠.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드레스덴 제안을 원칙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서해 5도 인근 NLL 지역 7곳에서 500여 발의 방사포를 발사하는 대규모 해상훈련을 벌였습니다. 이 가운데 100여 발은 우리 해역에 떨어져서 우리 군은 K9 자주포 대응 사격을 해야 했습니다. 핵실험 위협에다 군사 도발 등 연일 확대되는 북한의 도발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야당의 남북 문제 전문가죠. 전 통일부 장관, 이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을 연결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고문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요사이 어떻게 지내십니까? 많이 바쁘십니까? 바쁘게 잘 지냅니다. 예. 북한이 어제 낮에 예고했던 대로 NLL과 인접한 해상에 사격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포탄 100여 발이 우리 NLL 이남 지역에 떨어져서 예,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했는데 이걸 대부분이 이제 아주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그 도발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무모한 군사 도발 행위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서 예. 참 잘못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작게는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연합 상륙훈련, 이게 20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맞대응의 의미가 있겠고, 그런데 이것만 보면 이제 작은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좀 더 넓게 크게 보면 지난 1년 동안 북이 나름대로 앞장서서 조성해왔던 대화 국면, 이것을 접는 의미, 대화 국면을 끝내고 이제 대결 국면으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서 좀 걱정이 큽니다. 중국의 마오쩌둥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쟁은 피 흘리는 정치요. 정치는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다. 그랬는데 지금 북은 둘 사이를 넘나드는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보이네요. 예. 그런데 아주 이례적으로 NLL 북쪽에 포사격을 할 것이다. 이걸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봐야 합니까?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긴장을 관리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전부 시나리오를 짜놓고 그동안 90여 발의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방사포 이런 걸 동해안으로 계속 2월부터 쏴왔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고 또 외무성 성명 발표도 있고 그리고 또 서해상에서 이런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도 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분명한 의도를 갖고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이 북한이 과거 핵실험의 경우에 미사일을 발사한 뒤에 이 유엔 안보리 제재가 나오면 그리고 외무성 성명을 통해서 핵실험을 경고를 하고 결국 핵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지난 26일 노동미사일 2발을 발사한 뒤에 유엔이 구두 언론으로 규탄 성명을 내자 외무성 성명으로 또 핵실험을 경고하고 났었거든요. 그렇다면 4차 핵실험 있다고 봐야 됩니까? 가능성이 있죠.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 1년여간의 유화 국면, 대화 국면에서 이제 소득이 없었다. 예. 얻은 게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자신들이 말한 대로 첫째 강력한 위력을 보이겠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핵실험을 배제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나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2006년에 1차, 2009년에 2차, 2013년에 3차 핵실험을 할 때 모두가 다 사전에 몇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유엔이 제재를 하고 그렇게 되면 외무성을 통해서 핵실험을 예고하고 그리고는 핵실험에 돌입하는 이런 수순을 공통적으로 밟았단 말이죠. 예. 그런 점에서는 사실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예, 이번 외무성声明을 또 보면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이제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복 핵분열탄 아니냐, 소형화된 고농축 우라늄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지난 7년 동안, 6년 동안이 북한의 핵무기 전성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핵 능력을 고도화시킨 기간이었어요. 예. 육자회담은 멎어 있었고, 그리고 북한은 고립 봉쇄된 가운데 나름대로 이제 핵 고도화에 질주한 거죠.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핵을 작게 만드는 소형화, 가볍게 만드는 경량화, 또 플루토늄탄 이외에 이제 우라늄탄이라든지 이런 다종화,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그 핵실험, 다종화된 그런 위력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걸로 봐서 전문가들은 이것이 그동안의 플루토늄 탄 이외에 하나의 핵무기를 가지고 그 원자폭탄 방식, 핵분열 방식과 수소폭탄 방식, 핵융합 방식을 동시에 일으키는 이걸 강화형 핵무기다 이렇게 부릅니다만 이것은 이제 훨씬 적은 양의 핵물질로 훨씬 큰 예. 폭발력을 이제 얻는 시험을 할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핵물질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경량화가 되는 거죠. 가벼워지니까 이 가벼워진 핵물질을 미사일 꼭대기에다 운반수단에다 탑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훨씬 더 위험해지는 것이죠. 핵을 가진 북한은 사실 이 통일과 이제 거리가 멀어진다는 의미에서 사실 우리에게 엄청난 위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작년부터 그 중국이 육자회담을 앞장서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뭐 우다웨이가 이번에도 북한 또 갔다 왔고 이번에 헤이그에서 있었던 한중회담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육자회담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도 방금 말씀하신 그 핵 고도화 이것이 이제 중지되는 그 보장만 된다면 이 회담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하셨는데 이 북한이 이렇게 핵실험을 계속 언급하게 되면 결국 육자회담 분위기만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의 힘만으로는 육자 재개가 어렵습니다. 중국은 지난 1년 동안 나름대로 육자 재개를 위해서 미국도 설득하고 북한도 설득하고 뭐 한중 협력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움직여 왔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 사실 미국은 부동 자세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안 움직이면 중국의 노력도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기간이었고요. 유감스럽지만 지난 1년 동안 한국은 생각 없이 지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각 없이 지냈다. 예. 한국의 노력은 사실 육자회담을 열게 하는데 그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예. 북한은 대화에 연연해오던 나름대로의 그 유화 국면을 포기하고 이제 이런 국면을 핵 억지력 강화 계기로 쓰겠다 이렇게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 방금 생각 없이 지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박 대통령이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연장선상에서 이 드레스덴에서 이번에 대북 제안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평가합니다. 상대적으로 유연해졌다. 예. 교류 협력으로 박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죠. 교류 협력으로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 또 동질성 회복으로 평화 통일을 하자. 이런 제안은 통일을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고 또 그동안 우려돼 왔던 북한 붕괴론 또는 흡수 통일론 이런 것과는 거리가 있다 하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드레스덴 제안이 이제 의미를 가지려면 현실성을 가지려면 평화가 받침이 돼야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평화가 깨져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좀 더 큰 눈으로 보면 현재 한반도의 위기 국면이 다시 오고 있다고 봅니다. 대화 국면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대결 국면이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평화 담론이 실종되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만 더구나 지난 그 2월부터 조성됐던 그 남북 고위급
회담 이후에 이산가족 상봉도 있었고 한 달 반여 그 대화 국면이 있었거든요. 예. 이 동력을 살리지 못한 것 이것을 소진시켜 버리고 북이 다시 대결 국면을 선택한 이것이 좀 몹시 안타깝고 아쉽네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 지난 6, 7년 동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북핵 해결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고 무슨 성과가 났는가. 억지력 강화는 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억지력 강화만 했지 실제 한 일이 뭐냐 하는 어떻게 핵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 근원적인 질문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취자들이 우리 정 고문님에게 정치적 행보에 관해서 좀 여쭤봐달라고 이 문자가 지금 3개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겁니까? 뭐 손학규 고문은 선대위원장 맡는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공동 선대위원장 맡으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지방선거 얘기는 우리 국민에게 좀 먼 얘기고요. 오늘 아침 어제 이후 한반도의 긴장이 2010년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최고조로 높아진 상황에서 걱정이 크다고 보는데요. 야당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야당이 이른바 그 안보 딜레마, 안보의 역설, 그러니까 북이 도발하면 우리는 억지력을 강화하고 북은 다시 위기를 고조시키고 하는 이 안보 딜레마에 이제 야당이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억지력 강화론에 편승하면 저는 야당의 역할은 실종되고 또 선거도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야당이 할 일은 적극적인 평화 전략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2010년에 예를 들어 보면요. 그때도 그 천안함 사건 이후에 굉장히 그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여권은 이것을 최대한 선거 국면의 쟁점으로 만들었고 그러나 그때 야당은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당신들은 전쟁과 평화에서 뭘 선택하겠느냐 우리는 평화를 선택한다 하는 그런 평화 담론으로 맞서서 결국은 국민들이 그런 천안함 이후의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야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이 여기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위기를 면밀하게 잘 살펴보고 이 위기 국면에 대한 타개 전략을 여권과 박근혜 정부와 분명히 차별화된 그런 그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평화 세력이 이 한반도 안정을 지키는 데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억지력 강화보다는 그 반대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제 취지의 말씀이신데. 이 정치현안에 대해서 하나만 더 제가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이 새정치연합 무공천 재검토를 두고 심각한 지금 내용을 겪고 있는데 이 당 중심으로서 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은 이제 내부의 이견을 얘기하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기초공천을 폐지하겠다는 약속, 그것도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그 입장 표명이 지금 단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도록 하는데 당력을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이 나왔습니다만은 일단은 당력을 그런 데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무공천을 고리로 통합에 나섰던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가 공천 폐지 재검토를 좀 거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책임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당내에서 여러 그 현장의 우려 사항들이 다 전달이 됐고 하기 때문에 지도부로서도 고민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방금 말씀처럼 내부의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한마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공천을 폐지한다는 약속이 파기됐다든지 아니면 다시 검토하겠다든지 아니면 뭐라도 입장을 내놔야 그걸 바탕으로 다시 논의를 할 수 있겠죠.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정 고문님은 그 지도부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죠? 일단 지도부 의견에 저는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5110님이 문자로 우리 그 정 고문님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네요. 다시 통일부 장관을 맡으셔야 할 것 같다.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새정치민주연합 이 정동영 상임 고문이었습니다.
찬란한 4월의 봄은 무엇을 타고 올까요? 봄은 쉐보레를 타고 오죠.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빛 러브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봄 타지 말고 쉐보레 타세요. Chevrolet, find new roads. 홈페이지 참조 4월 30일까지. 예,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예, 그 8시 뉴스 들으시고 8시 10분에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